러시아가 왜 갑자기 표현의 자유의 선봉장이 되었느냐. 뭔가 반정부적인 발언한 사람들은 건물에서 떨어지고 비행기 추락하고 홍차 마시고 세상 떠나고 하는데 파벨 드로프 체포가 되니까 갑자기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로 지금 변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이 사실상 러시아 군 지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텔레그램이 상당히 보안에 강력해서 군사 지휘 통제에 활용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파벨 드로프가 체포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비상에 걸린 거죠. 분명하게 지금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하나는 러시아는 똥줄 타고 있다 인 것 같습니다. 악권 시작하겠습니다. 딥페이크의 온상 텔레그램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넣어야죠. 텔레그램의 CEO가 결국은 프랑스 검찰에 정식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 대신 뭐 나올 수는 있어요. 보석금 500만 유로 내면 나올 수 있습니다. 74억 원. 내실 수 있죠. 그 정도 돈이야 뭐. 네, 그 정도는 낼 수 있죠. 이번 월급 들어오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갑자기 러시아가 표현의 자유 선봉장이 됐습니다. 중국과 더불어. 중국과 더불어. 네, 러시아, 사우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자유무역의 선봉장이 되고 있고 러시아는 표현의 자유 선봉장이 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사우디는 평화의 상징.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고. 자, 이 현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러시아의 그 하원 의원이 있는데 부티나라고 합니다. 이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라서 제가 뒤편에서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하원 의원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의 표현의 자유는 죽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는 건지 뒤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텔레그램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만 드리면 일단 보안성이 굉장히 강한 메신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모든 SNS 플랫폼 가운데 텔레그램은 지금 한 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이용자 수가 한 9억 명 정도 되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SNS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로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만 뭐 22만 명이다. 그리고 추가 보도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글로벌에서는 이미 텔레그램은 이 외에도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채널이다. 검은 돈이 거래되는 채널이다. 테러리스트가 연락을 주고받는 채널이다. 이런 걸로 이미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체포됐는지는 뉴스를 대부분 보셨겠지만 결국 텔레그램은 전 세계에서 보안성이 가장 높은 메신저인데 물론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CEO는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마약 거래 그리고 성착취물 동영상이 자유롭게 배포되고 테러리스트들이 그 대원들 모집하고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플랫폼 CEO인 파벨 드로프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죠. 카카오톡을 가지고 뭐 나쁜 일을 모의를 했다. 그러면은 카카오톡의 책임자 대표가 책임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렇죠. 책임이 있으려면 사실 방조죄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프랑스 형법상 방조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국내에서 방조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보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 방조죄 성립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조라고 하는 거는 정범, 실제 범죄자가 행하는 범죄죠. 정범의 범행 실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범행 실행 경위를 가능 혹은 용이하게 하는 실행 행위 이외의 원조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자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는 걸 방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조의 유형에는 정신적, 물질적, 부작이라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돕고 뭐 응원하고 이런 거고 물질적으로는 뭐 돈을 준다든지 도구를 준다든지 이런 거고 부작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 저지를 걸 알면서도 막지 않는 거. 이런 세 가지에 의한 방조가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파벨 드로프가 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드로프가 CNN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범죄자에게는 안전하면서 정부에게는 개방적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당시 주장을 떠올려 보면 정부에게 백도어를 열어줘서 이걸 검열하게 할 수 있게 하면 그 정보는 테러리스트는 안 보냐? 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범죄에 악용될 걸 알면서도 우리는 개방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뭐 꼭 범죄자 얘기는 아닌데 애플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의 테러 정보와 관련한 거를 달라 그랬었어요. 근데 애플이 그걸 안 주고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그 판결까지 내렸었죠. 이거 좀 내놔라. 그랬더니 애플에서 그냥 우리도 못 연다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있었는데 그때 당시 중국에서 중국의 정치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진핑 정부에 좀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결로 열어달라 그러면 우리도 잡아가지고 시진핑에게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 거를 정치범으로 판결 때려가지고 다 정보를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이게 정부한테만 열어주고 범죄자한테만 안 열어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파벨 드로프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결국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안 열어준다는 주장이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 방조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범죄를 방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유죄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냐? 사실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내 최신 판례를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 얼마 전에 박사방 사건 있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실검 챌린지에 참여했던 20대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거든요. 그때 박사방이 운영했던 그 실검 챌린지가 뭐였었냐면 특정 시간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노출되면은 텔레그램 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겠죠. 요걸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 이용자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미션 방에서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 참여했던 사람이 유죄냐인 거예요. 요 부분인데 예.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내가 실시간 검색어를 위로 띄우는 행위가 박사방 운영진이 음란물 배포 행위를 직접적으로 돕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라고 했는데 결국은 챌린지에 참여하라고 시켰으니까 참여를 했고 그 챌린지가 피해를 양산할 것을 몰랐다면 방조로 보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박사방 운영진이 이용자들을 이용한 거지. 그냥 결국은 정범에 이용된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한 것은 방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전 동의하기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걸 유죄로 연결시키는 것도 몇 가지 허들이 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텔레그램 CEO가 구속되면 그럼 일론 머스크는 X를 갖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는 그들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그 있었죠.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불려 나왔던 이유가 이게 그때 멕시코 마약 집단이 네. 거기서 구인 광고하고 ISIS가 대원 모집하고 하는 것이 페이스북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페이스북에서 그거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조했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불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크 저커버거가 처벌을 받지는 않았죠. 처벌받지 않았죠. 대신 이제 국회 와서 대판 깨지고 그거에 대한 방지책들을 만드는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예. 그런 방식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모습을 과연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는 얼마나 좀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프리 파벨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파벨은 텔레그램 CEO. 네, 텔레그램 CEO. 근데 이게 사실 파벨과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는 약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는 실종 학대 아동 방지 센터가 운영하는 사이버 팁라인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998년부터 운영해온 아동 성착취물 중앙 신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은 형법 제 2258A조에 의해서 자국 기업이 자사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을 발견하면 사이버 팁라인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 법으로 있네요. 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실종 학대 아동방지센터가 집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의 소유 제작 유포 건수가 작년에 3,590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늘었거든요. 거기에서 텔레그램이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검색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SNS 메신저는 텔레그램이에요. 거의 46%를 이쪽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단 한 건의 신고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로 종합된 자료는 없지만 X의 경우에는 올 1분기에만 17만 5천 개를 신고하고 150만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 1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른 걸 보더라도 2022년 기준으로 메타 한 곳에서만 2,100만 건이 신고가 됐고요. 예. 그리고 구글에서도 220만 건, 스냅
스냅챗도 55만 건, 틱톡도 29만 건, 디스코드도 17만 건 이렇게 다들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텔레그램은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범죄 악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발생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걸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러시아가 왜 갑자기 표현의 자유의 선봉장이 되었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여드렸었던 그 마리아 부티나 러시아 하원 의원이 있잖아요. 예. 유럽 표현의 자유는 죽었다라고 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분이 또 히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모의 여성 스파이 그리고 총기 첩보 영화에 등장할 법한 모든 요소를 갖춘 러시아 여성이고요. 이분이 이거 사진 한번 약간 보시죠. 블랙 위도우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미 총기 협회 같은 단체에 접근해서 성접대를 한 혐의로 미국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분입니다. 오. 그 당시에 미국 법무부가 이 마리아 부티네라고 하는 인물이 러시아 고위 관계자의 지시로 미국 이익단체에 접근했고 미국의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러시아 정보요원이라면서 실형을 내렸어요. 아, 이거는 미국 법무부에서 규정을 한 거네요. 러시아 스파이라고. 러시아 스파이라고 그 법으로 규정을 한 거죠. 근데 자국 내에서는 애국자네. 애국자죠. 그래서 2019년에 형기를 마치고 러시아로 귀국해서 지금 의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스파이가 유럽의 표현의 자유가 죽었다라고 외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첩질할 자유를 달라. 정보의 자유를 달라. 나는 정보를 얻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크렘린 대변인도 사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 약간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보면은 프리덤 오브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의사소통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메신저를 사용하니까 통신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의 전후 맥락을 볼 때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유라면 표현의 자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긴 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크렘린 대변인도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마리아 자하로바라고 있는데 누구나 익명으로 온라인에 정보를 게시하고 또 정보를 소비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 네. 옛날에 그 팔도 도시락 좋아하시던 그 시베리아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발리. 예, 표현의 자유 좀 해볼라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푸틴 정적의 의문의 죽음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말씀하셨던 알렉세이 나발리도 사망을 했죠. 2023년에 바그너 그룹 수장인 에브게니 프리고진도 비행기 추락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6년에 리트비넨코 기억나시죠? 홍차 마시고 사망했던. 그 푸틴의 홍차. 그렇죠. 푸틴의 홍차. 뭔가 반정부적인 발언한 사람들은 건물에서 떨어지고 비행기 추락하고 홍차 마시고 세상 떠나고 하는데 파벨 드로프 체포가 되니까 갑자기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로 지금 변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죠? 사실 이 사안을 두고 한 군사 블로거가 사실상 군사통신 책임자를 구금한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군사통신 책임자? 네. 텔레그램 CEO를 구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텔레그램 CEO를 사실상 군사통신 책임자라고 말한 건데요. 이게 러시아의 다급함을 아주 잘 표현해준 글귀 같습니다. 왜냐하면 폴리티코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텔레그램이 사실상 러시아 군 지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예? 자, 보시죠. 헤드라인입니다. 러시아는 모든 것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왔고 파벨 드로프의 체포가 크렘린의 군사 지휘 체계를 뒤집어 엎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군사통신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통신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암호화되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쓰는데 제가 암호병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암호 장비를 좀 다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세련되고 멋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되게 투박하죠. 러시아가 보면은 1990년대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니까 그때 국방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거든요. 그 때문에 투자 부족으로 암호화 통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게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시에는 그냥 뭐 시험만 하니까 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발전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텔레그램이 상당히 보안에 강력해서 텔레그램을 군사 지휘 통제에 활용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파벨 드로프가 체포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비상에 걸린 거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파벨 드로프가 만약에 백도어를 열어서 암호화 키를 정부에게 준다.
뭐 프랑스 정부가 그럼 본다. 그럼 러시아의 군사 작전 기밀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동 성착취물 유포하는 대화 아니야라고 해서 까보니까 매달 며칠 몇 시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고? 뭐 이렇게 그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군사 기밀, 국가 보안 이런 것들의 어떤 지령이라든지 명령 체계가 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용이 됐던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된 거죠. 물론 파벨 드로프는 백도어에 암호화키를 안 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러시아 연방 안보국이 암호화키 안 줬다고 그 당시에 테러 방지법을 위반했다면서 벌금을 부과했었거든요. 예. 사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금 굉장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암호화키를 줄 거라는 건 아니고 네. 이래가지고 그때 그 암호화키 안 준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텔레그램 사용 금지됐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2020년인가부터 다시 사용하게 해줬어요. 네. 암호화키를 안 준다고 정지를 시켰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걸 네. 그냥 살려줬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암호화키를 러시아 정부에선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서방에서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프랑스에 줄 거라는 게 아니고 진짜 아무한테도 안 주는지는 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정보 흘러나가면 안 되는데 물론 겉보기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사 정보가 흘러나갈 것을 걱정하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또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책임 소재 측면에서는 범죄 책임을 플랫폼 CEO에게 지우는 게 맞느냐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게 될 거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이제 범죄를 막기 위해서 플랫폼이 내용을 과연 검열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다시 불러오게 될 거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하나는 러시아는 똥줄 타고 있다. 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철학적이고 구조적이고 국가 안보적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네.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톡을 썼어. 북한 간첩들이. 네. 그러면은 그거를 안 주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국가와 민주주의 사회가 존재할 때 존재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동의할 것인가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사례는 그런 철학적인 것과 더불어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만드네요. 어쨌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악건이었습니다.